유전이나 환경적 요인보다 우리가 랜덤하게 운 없으면 걸리는 거다 66%에서 탄 음식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발암 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가공류 또는 당류를 섭취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 암세포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매일 100g의 빨간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대장암 위험률이 17%가 높아진대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헬스팩트입니다. 저는 뉴스핌 조준경 기자입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그 원인인 암입니다. 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전문가 서울성모병원 신현영 교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암의 종류가 많잖아요. 뭐 그쵸. 폐암, 뭐 무슨 또 갑상선암, 또 자궁암. 근데 암의 정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암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실제로 사실 조 기자님도 암에 걸릴 걱정해 보신 적 있나요? 저 요새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나이가 들면서 네. 이제 30대, 40대, 50대 되면 암에 대한 발생의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 주변에 친척 중에 꼭 암 환자가 발생해서 어디 가서 어떤 치료 받아야 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우리 암이라 그러면 우리 몸에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정상 세포들은 세포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조절 기능들이 내부에서 있으면서 분열도 되고 소멸이 되고 이런 정상 세포의 사이클로 운영이 되거든요. 네. 근데 뭔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을 받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무한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암세포는 정상세포에서 여러 가지의 요인들로 인해서 DNA가 손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사멸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무한 증식하게 된다. 그러면서 돌연변이 세포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장기의 다양한 곳에 발생하면서 암세포가 증식하고 기본 기능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암세포라는 게 세포가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고 축적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환경적인 외부적 요인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원인을 100% 확인은 못했어요. 무작위 오류의 요인들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통제 안 되는 돌연변이의 세포 분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세포 내 시그널들을 과정에 기전을 밝혀서 이것을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요즘에는 개발되고 있는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 지금 암 발병 현황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예, 최근의 데이터는요, 2021년 데이터를 가지고 22년에 발표된 게 있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암의 발생 현황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말씀드리면요, 우선 남자에서는 암 발병률의 1위가 폐입니다. 그리고 전립선, 대장, 위 이런 순서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폐와 전립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관심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장, 위 같은 소화기관, 그리고 간, 갑상선, 췌장, 신장, 담낭, 방광순인데요. 그 발생이 수치가 상당히 표를 보면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만큼 최근에는 폐암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여성에 있어서는 유방이 1위의 암이 되겠습니다. 네. 유방암은 젊은 나이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진단이 되고 치료하고 나서도 암 경험자로서 오랫동안의 건강생활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갑상선, 대장, 폐, 위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순서를 잘 인지하고 이 많이 호발하는 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촘촘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암에 대한 통계의 데이터를 보면은요, 실제로 2022년에 발생한 암은 21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어요. 그만큼 네. 우리나라가 건강검진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기검진이 잘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 증진의 정책을 잘하면 암 발생도 줄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더 암에 더 잘 걸리냐 하면은 남성은 5명 중에 2명, 그리고 여성은 3명 중에 1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조금 더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암의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특히나 남성 중에서는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부분들이 21년에 비해서 22년에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나 보시다시피 전립선암이 확연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췌장암도 8위였다가 어느 순간 한 계단 상승해서 7위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네. 요즘에 나 췌장암 걸릴까봐 걱정돼요 하고 오시는 환자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요, 유방암이 부동의 1위, 그리고 2위는 갑상선 암이 되겠는데요. 네. 그 다음에 대장암, 폐암, 위암 이런 순서로 되는데, 자궁경부암이라고 하죠. 자궁체부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궁에 대한 부분들이 좀 8위에서 7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궁경부 검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발생을 보면 사망률도 봐야 되거든요. 네. 착한 천천히 진행하는 암은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텐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암입니다. 남성의 사망 원인에도 보면요, 암의 원인 중에서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폐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제일 높습니다. 여성에서는 이 마찬가지로 폐암의 예후가 늦게 발견되기도 하고요. 네. 또 진행도 안 좋기 때문에 폐암으로 사망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대장암, 췌장암 순이 됩니다. 유방암이 발병률은 1위지만은 이제 사망은 폐암이 더 높은 걸로 나오는 거네요. 예, 여성에서는요, 유방은 우리가 보통은 젊은 나이부터 맘모그라피 그리고 초음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만큼 치료에 대한 예후가 여전히 좋은 암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암 경험자로서의 남은 생애를 지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나 모든 암의 상대 생존율 우리가 5년 기준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상대 생존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진단도 빨라지고 치료의 경과가 좋다는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최근에 상대 생존율이 72.9%거든요. 네. 그 말은 내가 암에 걸려도 72.9%에서는 내가 5년 후에도 여전히 완치가 돼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2000년도 초반에 비해서 그 생존율이 18.7%가 늘어났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암의 대처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작위로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암에 대해서 운명이냐, 유전이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때요? 이게 운명적으로 내가 걸릴 수밖에 없는 숙명이냐 아니면 네. 내가 뭔가 살아오면서 잘못하면서 걸렸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은 우리가 종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종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암인가 그러는데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건강검진 해갖고 뭐 CT를 찍고 MRI 찍고 그러면은 뭔가 혹이 많아요. 양성 종양이라 그러면 좀 안심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악성 종양이라고 하면은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각각의 특성이 차이가 있어요. 양성 종양은 아주 서서히 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증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피막이 있어서요. 뭔가 다른 조직을 침범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나쁜 속성을 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거기 때문에 거의 우리 몸에는 기능에 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하면은 뭐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 수술로 제거하고 나면은 거의 끝나버리는 거죠. 네. 문제는 우리가 걱정하는 그 암이잖아요. 네. 악성 종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보통은 종양이 있습니다. 혹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양성입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건 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암을 악성 종양이라는 거죠. 매우 속도가 빠르게 자랄 수가 있고요. 잘 성숙된 세포가 아닌 분화되지 않은 세포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면서 점점 더 커지는 그래서 인체의 기능에 유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수술을 해도 재발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치료들을 하는 것이 바로 악성 종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양성 종양은 잘 쌓여진 동그랗고 예쁜 단순 양성 혹일 가능성이 높고 우리 암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증식도 빨리 되고 성격도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치면도 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암이 전이되는 것 그리고 퍼지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몸에는 위해가 될 수 있는데 최초로 돌연변이로 암세포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얘네들도 먹고 살려고요. 신생혈관이 주변에 생겨요. 그러면서 혈액도 공급받고 산소도 공급받고 그리고 뭐 영양분도 공급받으면서 얘네들이 점점 세포 분열을 하면서 결국은 혈관을 또 하고
림프절을 타고 네.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암 병기를 얘기할 때 뭐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어디까지 퍼졌느냐에 따라서 네. 이 암이 어디까지 진행됐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요. 저희는 뭐 가정의학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우리가 대장 내시경 한 것도 한번 볼까요? 네. 보면은 용종 많이 제거하잖아요. 네. 근데 예쁘고 동그란 용종은 그냥 단순 용종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얘가 분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그림에서 보다시피 가운데 그림에 정말 못생기고 우락부락하게 바뀔 수가 있고요. 우리가 내시경 할 때 이 용종의 모양만 봐도 암의 정도를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내시경을 하는 조기 검진의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운명이냐 네. 아니면 유전이냐 환경적 요인이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보통은 어떤 우리의 삶의 요인 때문에 암이 발생할까? 물론 암종마다 그 위험 인자가 다를 수는 있긴 한데요. 흡연이 30% 정도로 차지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암의 뭔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비만 그리고 식이 습관 이런 것들도 30%의 요인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영향을 주긴 주는 거네요. 예,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것 외에도 여러 연구의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신체 활동 요즘에 현대인들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 부족 그리고 만성 감염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가 감염이 됐을 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런 것들이 더 진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헬리코박터 그런 세균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바이러스 감염 중에서도 B형 감염 우리 C형 간염 이렇게 간에 우리 간염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원인이 상당수가 우리 삶에서 주요한 요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그랬을 때는 우리는 이건 교정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네. 교정 가능한 원인들은 충분히 우리가 노력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사 습관 그리고 비만, 흡연, 금연해라, 살 빼라 하고 의사들께서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일부의 존스 홉킨스의 보고에서 보면은 그래도 유전이나 환경적 요인보다 우리가 랜덤하게 운 없으면 걸리는 거다라는 보고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네. 무작위의 오류라고 하거든요. 네. 66%에서 우리가 어떤 이유를 설명 못하지만 그냥 걸리는 거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나는 생활습관 진짜 완벽해. 그리고 유전적인 그런 암 요인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리는 경우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그런 원인들이 아직까지는 무작위다. 그래서 아직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리스크를 더 가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은 충분히 환경적으로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발암 요인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럼 발암 물질, 암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WHO에서요 그룹을 나누어서요 네. 근거 수준에 맞게 이거는 인체에 명확하게 유해해 하는 걸 그룹 1으로 했고요. 이거는 동물한테는 유해하지만 인체한테는 아직 명확하게 입증이 안 됐어. 그런 게 그룹 2A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룹 A냐 1이냐 그룹 2냐에 따라서 그 근거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룹 1은 보통은 우리 가공육 있잖아요. 햄이나 베이컨이나 핫도그, 소세지 뭐 이런 것들이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공식품을 최소화하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담배 네. 그리고 술, 성면 노출 이건 직업적인 문제죠. 네. 그런 것들이 발암성 물질로 1군에 해당이 됩니다. 네. 한때 우리 막 적색육 빨간 고기 먹으면 암 걸린다 그러면서 막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EA, 그러니까 그룹 2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붉은 고기나 가열된 기름에서 나오는 연기 이런 것들이 2A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고온에서 음식, 튀김 이런 것들이 그룹 2A가 되고 요즘에는 뭐 노동의 문제 하면서 교대 근무나 야간 노동, 수면 장애 이런 것들도 이 그룹 2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발암 물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우리가 회피해야 될 인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옛날에 들었던 걸로는 고기를 구울 때 탄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발암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그럼요. 탄 음식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발암 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요리하다 보면은
태울 수 있잖아요. 네. 되도록이면 다 잘라내고 다 잘라내고. 먹는 걸로 해서 발암 물질에서의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은 우리가 최대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연기, 요리 이런 것들도 다 이게 흡입성 발암 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집에서 요리할 때도 환기 잘 시키고 그리고 위에 후드 잘 키고 하면서 순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신경 쓰면 좀 더 예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평소에도 이제 일반적으로 암세포가 생기다가 없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암 환자로 이제 발전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암에 안 걸리고 살다 가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미스테리기는 해요. 이게 인류가 밝혀야 되는 사실은 의학에서의 중요한 숙제인 것 같긴 한데요. 네. 모든 사람들이 유해 인자들이 노출된다고 해서 정상세포가 다 암세포로 변이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유해인자, 위험인자에 노출돼도 스스로 자정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각각은 내재돼 있다. 그래서 요즘에 면역력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기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NA가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정상세포가 이제 소임을 다했으면 스스로 사멸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멸되지 않고 늘어나면서 암세포로 이양되는 그런 기전들, 이런 과정들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망가져서 암세포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규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치료제로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나 우리가 면역 감시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초 의학의 연구로 들어가게 되면요, 실제로 선천성 면역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 뭐 NK 세포 이런 것도 요즘에 네. 뭐 홍보하기도 해요. 이런 우리 몸의 세포들이 외부에 적이 침입하면은 같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승리하면 우리는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적응 면역이라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CD8, CD4, 뭐 T 세포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 몸의 면역 요즘에 T 세포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T 세포요. 예, 알파벳 T 세포를 네. 기억을 해주시죠.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도 우리 몸에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면요, 면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억을 해놔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다시 재감염이 되거나 그랬을 때 이 T세포가 다시 기억 저장소에서 활성화되면서 예전보다 1차 전쟁보다는 2차 전쟁에서 더 잘 싸워가지고 우리 몸이 조금 더 편안하게 극복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의 역할이 T세포라고 하는 건데요. 처음 보는 적한테는 그 당황스러워서 지다가 이제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익숙해지는 그런 느낌. 예, T세포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요즘에 관심 갖고 있는 특히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에서는 조절 T세포에 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T세포라는 게 우리 면역의 하나의 세포인데 우리 몸에 외부의 적이 들어왔을 때 잘 싸우고 이기면은 그걸로 면역력이 잘 유지가 되는 건데요. 가끔씩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우리 몸에 있는 우리의 세포들을 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세포들이 막 스스로 싸우기 시작해요. 네. 그럼 불필요한 싸움이잖아요.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류마티스 질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강직성 척추염도 있고요. 류마티스의 다양한 질환들이 이런 자가 면역의 이상에 있어서 생기는 네. 것인데 그럴 때 이것을 조절하는 T세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번에 규명이 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갖고 조절 T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을 때는 또 한편으로는 암세포가 확 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날의 자가 면역과 암 발생과 이거를 밸런스 있게 우리가 면역 조절 T세포를 통해서 컨트롤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기전이 규명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면역은 정말 암세포가 발생하고 더 늘어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절 인자이기 때문에 이런 T세포를 앞으로 더 조명할 필요가 있다. 네. 교수님, 좀 스트레스 문제에서도 좀 질문이 있는데 예.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스트레스와 암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 몸에 좋다 막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스트레스를 적당하게 우리가 감당 가능한 정도로 받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실제로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통해서 암세포가 늘어났다. 이런 동물 시험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폐암에서도 스트레스를 주니까
IGF-2라는 물질이 나와서 암세포가 더 늘어나더라 하는 G 실험도 있고요. 또 난소암에서 지속적으로 막 스트레스를 줬더니만 이 암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에 혈관들이 많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면은 암이 더 확대되거나 더 커질 수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의 기존에 많은 연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서는요 염증을 유발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 네. 위에 염증이나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네. 비단 암 발생뿐만 아니라 뭐 심혈관 질환과 여러 가지 호르몬 질환과 이런 내분비 교란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게 스트레스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받았을 때 잘 해소하고 풀어내서 다시 우리가 원상 회복할 것이냐, 이런 회복 탄력성에 대한 부분, 네.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식이 필요하고 힐링이 필요하고 이완이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교수님, 아까 그 1그룹, 그러니까 이제 암에 잘 걸리는 인자 중에 뭐 가공육이라든지 네. 설탕 인스턴트 이런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먹었을 때 이게 위험한지, 우리가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어디 가서 뭐 구내 식당에서도 소세지가 나올 때가 있고, 어떤 기준점이 있나요? 이 정도 먹으면 위험하다, 그런. 실제로 그냥 저는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먹는 걸 최소화해라 라고 권고드리고 싶어요. 과도하게 가공육 또는 당류를 섭취했을 때 결국에는 당분, 슈가라는 것도요 우리 암세포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류는 탄수화물이잖아요. 굳이 내가 내 몸에 있는 나쁜 세포에 에너지의 근원으로서의 공급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인슐린도 계속 분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잉 분비되거나 아니면 이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또 우리 몸의 내분비적인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염증 반응을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에 염증 반응 있으면 심혈관 질환 아니면 암 발생, 이런 것들에도 리스크가 있고요. 또 비만도 유발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매일 가공육 50g을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8%가 늘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먹으면 먹을수록 나의 암 발생이 높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정 부분 계량해서 이 정도까지 괜찮아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우리 아까 적색육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너무 많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매일 100g의 빨간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대장암 위험률이 17%가 높아진대요. 우리가 보통은 네. 고기 1인분이라 그러면 한 200g 얘기하나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매일 드시지 않고요. 그냥 주말에 한 번 또는 평일에 한 번 이렇게 절제하면서 드시는 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러면은 예. 이제 임상에서 지켜보신 뭐 암에 안 걸리는 그런 좀 건강하신 분들의 특성은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1번, 과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씩 자주 나눠 먹는 게 좋은 거고요. 특히나 백미 이런 것보다는 통곡류, 잡곡류 이런 음식들이 더 좋고요. 채소, 해조류, 버섯 이런 것처럼 비타민과 무기질을 늘리는 생활 습관, 그리고 과일 같은 것들은요 제철 과일로서 적정량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 육가공 식품 아예 못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적당량 먹어야 되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탄 음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숯불 이런 것들 잘 구워야 됩니다. 그리고 네. 그 숯불에 나오는 연기 이런 것도 잘 회피하는 게 좋고요. 타면은 잘라 먹는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숯불 연기도 발암인자인가요? 그럼요. 모든 그 요리할 때 네. 나오는 음식이나 연기들은 사실 우리 흡입을 하는 과정에서의 우리 위점막이나 기도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마스크 쓰고 아니면 연기가 날 쪽으로 온다 그러면 좀 회피해서 그런 신경을 쓰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견과류를 정기적으로 드시고요. 여러 가지 뭐 적절한 영양소를 드시면 좋은데요. 특히나 비타민 D 같은 거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불필요한 과잉은 필요 없지만 부족했을 때는 보충할 수 있다. 그리고 운동하시고 금연금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신영현 교수님 모시고 암에 대한 발병, 기전, 통계적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